먼저 나는 집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던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했던 분당 주택, 이게 매매가 29억 원에 계약이 됐던 거는 지난 14일에 내용이 알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면서 대통령은 정말 본인 말처럼 이제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매각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보여지는 게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17억 원이니까는 쉽게 말하자면 한 14억에서 15억 원 정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살려는 사람, 매수인에게 빌려준 셈이 되는 겁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께 먼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9억 원이 매각이 된 건데 17억 원 정도가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불법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통상의 거래 방식은 아니죠. 예. 통상의 주택 거래는 이제 계약금을 받고 그리고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해주는 방식인데 예. 잔금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이제 매수인이 집이 안 팔렸거나 지금 당장 잔금을 칠 상황이 안 돼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나서 그 집에 대신에 이제 담보를 잡듯이 근저당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런 방식을 매도인 금융이라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르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그 매수인한테 대출을 해준 건 아닙니다. 예. 다만 그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매도인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다가 재건축 예정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이제 이달 안에 이루어진대요. 예. 근데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조합원 지위 자격이 승계가 안 돼가지고 사실상 그 재건축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분양권을 못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런 거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월이 돼야 팔리는 모양이에요. 예. 때문에 그때 가서 잔금을 받기로 하고 그동안에는 대신에 그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매수인한테 지나치게 뭐 혜택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의견도 있는데 대통령도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어쨌든 그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조건에서 집을 팔아야 그 집을 팔 수 있지 예. 그 시기를 놓치면 집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대통령이 17억 원을 대통령이 집이 팔리는 과정에서 17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문종영 대변인님 지금 네. 대출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는 이거를 대통령이 빌려주는 방식을 취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자가 근저당을 설정해준 이 방식이 몇 달 전에도 제가 조선일보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강남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들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일부 주인들이 이렇게 매도자 금융을 해준다라고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강남 3구라든지 뭐 이제 일부 그 한강벨트 쪽에서 이런 거래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그 거래의 대상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2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2억 정도의 대출 한도가 걸려 있으니까 네. 뭐 세금 떼고 다 떼고 하면은 적어도 23억 이상의 큰 돈이 필요합니다. 예. 결국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2월 달에 집은 팔아야겠다고 공언을 해놨고 근데 그만큼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고 예.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집을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사실 특이한 일종의 사금융을 동원한 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난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놓고 본인도 매도자를 이렇게 제대로 못 찾아서 이렇게 근저당까지 설정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집값이 오른 바람에 6억, 2억 이 정도 대출 가지고는 집 사기에는 어림도 없다라는 어떤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조차 대한민국 정책을 설계하는 1인자조차 이런 식으로 집을 거래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는 굉장히 훼손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매도자 대출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정말 불법도 편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방식이 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매도자의 경우에는 좀 빨리 처분해야 되고 매수자의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할 때 지금처럼 대출로 인해서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현금이 부족할 때 주로 동원이 되는 방법인 건데요. 자, 김현정 의원님, 그러면은 매도자인 대통령의 급한 사정은 뭐였을까? 또 이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매도자인 대통령이 급한 이유는 사실 없죠. 급한 이유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인 거죠. 사실 지난 2월 달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내놨어요. 그때 이제 뭐 사실 이게 98년도에 매수한 거잖아요. 예. 28년 된 집인데 퇴임 후에 돌아갈 집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거주하지 않는데 왜 안 파냐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니까 싼 가격에 내놓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팔리니까 지금 싼 가격에 내놓은 건데 매수인의 사정을 봐준 거죠. 사실은 매수인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매수인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이 10월 달에 이제 매각이 돼서 잔금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이제 잔금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처분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건축 이슈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이렇게 넘겨야지 지금 매수자가 그 재건축의 그 조합원의 지위를 이제 양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의를 봐준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 오히려 팔지 않고 재건축 그 기간에도 갖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사금융을 이용한 뭐 이렇게 편법이다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주장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매수인의 사정을 봐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우리가 10월 15일 대책 이런 거 없었으면요. 그냥 작년 기준으로 그냥 연봉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됐으면 대출 10억 이상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거 근저당 설정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집을 사려면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죠. 25억 이상이니까. 기본적인 레버리지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네. 누가 대한민국에서 감히 어떤 국민이 25억 집 살 때 대출 2억 되는 시대를 예측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 작년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지 않았었던 거고 실제로 그 정책을 설계했다고 평가되는 이재명 정부의 수장조차 네. 매수자를 못 찾아서 이런 식으로 집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예. 이거 정책 잘못된 거 아니야?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때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막 남발하고 있을 예. 때예요. 그때도 이제 강남 집값 잡는다고 이제 시작한 부분인데 그때도 이제 뭐 금융 이제 은행권 이렇게 대출 규제는 또 강화시키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매도인 금융 예. 이게 이제 사인간 대출이에요. 이게 뭐 불법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예. 이렇게 분명히 시장은 또 다른 방향 길을 찾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이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점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도 이번에 지금까지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많은 이제 본인의 X 계정을 통한 이제 부동산 규제 입장은 냈지만은 정부 정책을 남발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뭐 그것도 1주택자인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안 판다고 문제 제기를 크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정치적 이슈를 만든 적은 없어요. 다만 이걸 집을 팔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임기 5년 마치고 나면은 저 아파트 저 마을이 아니라 자기 이제
국가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 사주를 갖다 이제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판 건데 그것도 파는 것도 저게 이제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이 시점에 팔아야 그나마 고점인 거예요. 네. 근데 집 살려고 한 사람이 현찰 없어. 그 현찰 없는 정책이 바로 금융권 대출 규제, LTV, 뭐 DSR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주택 자금 조달 자체를 원천적으로 틀어 막아버리니까 본인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북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도 지금까지 이 지금 부동산 규제 대책 대통령의 입장과 우리가 모두가 이게 잘못됐다. 앞으로 현실적인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좋은 부동산 공급 대책 만들겠다. 이리 나가야 맞는 거지 이게.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아파트의 매각을 두고서 하고 있는 말이 등기상 내용을 보면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석을 하자면은 매수자가 분양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의 실현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정말 워낙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대통령은 그러면은 내 집을 팔기 위해서 사규문을 제공한 것이냐라는 또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네. 재건축 규제 전에 투기 방지 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거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 인가가 지금 나는 이 시점에 이미 고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도 그러면은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고 나면 집값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묶여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은 또 뭐 일부 이제 보상받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조합원 대상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재건축 그 비용 때문에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예. 그런 걸 잘 알고 지금 이제 저 아파트는 누가 봐도 저거는 이제 고점입니다. 그렇죠. 그 고점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언제부터 이게 매도인이 매수인의 그런 어떤 자금 조달 사정을 갖다 그렇게 크게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강남이나 고가 주택들 팔고 할 때 네. 급하게 팔아야 될 때, 네. 안 그러면 고점에 있을 때 집값 받고 매도인이 팔려고 할 때 이렇게 양자 간에 서로 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하는 거래가 바로 이 거래예요. 네. 근데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안 팔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된 이후에 훨씬 더 큰 어떤 이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거 이외에 집도 없어요. 때문에 공직자 그 기준으로 볼 때도 예. 굳이 저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퇴임 이후에 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경호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동주택으로 대통령들이 가시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팔겠다는 결정을 한 거고 다만 팔려면 지금 이 시점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은 저 집이 팔리지가 않아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는 재건축 조합원 집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을 산 사람은 청산 비용만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재건축 상황도 있었고. 아니 그러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팔라고 공세를 취하잖아요. 왜 안 파냐?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파는 겁니다. 야. 지금 이 시점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10월에 팔려서 그때 가야 목돈이 마련돼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그 사정을 봐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일단은 계약금만 받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출 레버리지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확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아니 그렇게 부동산 그 대출이 과도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금융이나 경제 위험은 또 그건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한해서 그런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마치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모든 문제나 만악의 근원이 이 대출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과장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양지마을이 재건축에 놓인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모레 부동산 토론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대통령이 이왕이면 집을 판다면 지금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장들이 좀 섞인 것 같은데 이게 재건축되면 한 50억 호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건축 노리고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 공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최고가도 아닙니다. 고가보다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팩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 예. 진정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도 있고 투기 수요도 억제도 있고 또 세제 관련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특히 대출 규제, 그러니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들이 수도권 집값의 폭등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뭐 그 대출을 무조건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생애 최초 구입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많은 또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분양이라든지 뭐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특별 공급 확대 네. 이런 걸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부동산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대출 그럼 원하는 대로 대출해 주라라고 해버리면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기 수요 억제와 그리고 공급 확대 그리고 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균형 그런 것들에 대해서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 말씀하시고 수렴하면 된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수렴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집을 판 소식에 참 관심이 많은데 이 부동산 앱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주택이 상위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양지마을이 상위에 링크가 되어 있는 건데 관심 있는 아파트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문종영 대변인, 우리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집을 어떻게 사야 되지, 어떻게 팔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 대통령은 불법은 아니지만 저렇게 집을 팔았네, 라는 허탈감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택 구매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생 설계를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 계획을 해놓고 주택 구매를 합니다. 내가 이제 아기가 생겼으면 더 이상 전세를 하지 않고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원하는 지역 또 나의 어떤 소득 수준에 맞춰서 아파트를 사야겠다. 그렇게 작동해 왔던 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DSLR, 뭐 LTV 얘기 많이 하지만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연에 150만 원 정도 이자를 낼 수 있겠다. 연봉이 1억이라면 500만 원 낼 수 있겠다. 뭐 내가 가구의 연봉이 3억 이상이라면 연에 한 1,500 정도는 부동산 구매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다.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이 어떤 기준대로 이 시중은행 그리고 뭐 여야 할 거 없이 이 기조대로 그러니까 소득 수준 대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하한선, 상한선을 정해서 정부가 운영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깼죠? 이번 정부 와서 깬 거예요. 서울시 전역, 그리고 심지어 동탄 일부 경기도 이런 지역까지 다 토호제로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내 소득과 상관없는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레버리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15억 이하의 6억, 25억 이하의 2억. 이거는 전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를 따르지 않는 레버리지를 이 정부에서 시행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로 집값이 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집 팔면서 실수요자 보호를 한다? 공급 확대를 한다? 만약 이런 얘기를 외치는 정치인이나 국가 어떤 그 기관 산하의 공무원이 있다면 엄청나게 큰 지탄을 받을 겁니다. 특히 서울 시민들한테.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왜 이겼는지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들이 뭐 평가가 많은데 한 목소리죠. 부동산이 이기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 시민으로서 볼 때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민심이 험악한데 저희가 지금 뭐 부동산 대토론회 한다고 하면 그 게시판 가 보셨어요? 막 살려달래요.